이 결혼은 애초에 가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피로연호를 가로질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 원래 누구 것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옥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우리 준호가 이렇게 성공했네요. 역시 현명한 아내가 있으면 다르구나. 친척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달콤했습니다. 남편 준호의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순식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의 든든한 뒷받침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옥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지은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을 품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피로 연장박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배를 꺼내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평생 금연하셨던 분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성공한 게 그렇게 기쁘냐? 당연히 기쁩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로서 당연히 그 아이디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스마트팜 기술은 분명 그가 3년 전부터 연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매달린 그의 열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직도 모르겠니? 시어머니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습니다. 내가 대학원에서 쓴 논문 말이야. IoT 기반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 설계. 기억나지?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6년 전 대학원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셨던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에 매달리느라 그 연구는 서랍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느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준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 너의 그 똑똑한 머리,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말이야.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대학원 논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논문을 준호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야. 내가 우리 준호와 첫 소개팅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논문을 그 아이에게 줬지. 그럴 리가. 그럼 소개팅은 당연히 계획된 거야.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 수완이 없는 너. 사업 수완은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준호. 완벽한 조합이었지. 세상이 온통 검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준호에 대한 사랑,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도 알고 있었다는.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는
당연히 알게 됐지. 그런데도 내게 한마디 말 안 했잖아. 시어머니가 담배를 바닥에 꺼뜨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을 밟는 것처럼.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이미 특허도 다 그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회사도 그 아이 소유야. 너는 이제 용돈팩이 된 거지. 용돈팩이. 그 단어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 사이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나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비즈니스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표정은 딱히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지은아.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알게 되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내 논문을 훔쳐간 걸 미안하다는 거야? 준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준 자료를 그냥 참고한 것뿐이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알았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특허 출원할 때 변리사가 말해줬어. 이미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고. 그게 내 논문이었어.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2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도,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2년 동안 왜? 말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 회사가 망하고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그럼 내가 뭐야? 내 아이디어로 성공해놓고 나는 그냥 바보로 남겨두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기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져?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변호사가 다 준비했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 이혼 서류라고요? 그래.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 마. 5억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5억. 제 아이디어로 번 수백억에 비하면 푼돈이었습니다. 만약 사인 안 하면?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가 대학원 시절에 했던 일들을 세상에 공개해야겠네. 논문 데이터 조작, 교수와의 불륜설. 그런 건 없었어요. 증거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요즘은 가짜 증거 만들기도 쉬운 세상이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제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는 따뜻한 박수 소리도 함께. 하지만 여기 정원에서는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미 짐은 다 챙겨놨으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범죄였다는 것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남편도 가족도 심지어 제 꿈까지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룸 고시텔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위자료도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니 3억 남짓 남았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고 다니니?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마저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편의점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 그 자식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는 분노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죠?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준호 씨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준호 씨가 큰 공경에 처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까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기요? 네.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고발한 겁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원천 특허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 논문이 문제가 된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준호 씨가 모든 책임을 지은 씨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요? 네. 준호 씨 측 변호사가 주장하기로는 지은 씨가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논문을 남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은 씨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피해야 합니다. 검찰이 곧 지은 씨를 소환할 예정이거든요. 도망가라는 말씀이세요? 도망이 아니라 시간을 벌라는 겁니다. 저희가 증거를 찾을 동안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은 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불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제게 남은 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틀 안에 답변 주세요. 김 변리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준호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은아, 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된 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픈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너 정말 최악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서 내 엄마 핑계는 그만대. 준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다시 꺼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시텔로 돌아와서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원 시절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 논문 원본, 연구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 교수님과 주고받은 이메일들까지.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볼까?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제 논문을 손에 넣었을까요? 대학원 지도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아, 지은아. 잘 지내니? 내 연구가 사업화되어서 성공했다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가 졸업한 후에 제 논문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지. 내가 졸업하고 한 달 후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었어. 내 어머니라고 하시더군. 제 어머니가요? 응. 딸이 논문을 잃어버려서 복사본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 논문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나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아니, 그냥 어머니라고 하시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독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이 집에 와서 너를 찾고 있어. 사기 사건 관련해서 출국 금지 당했다는구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절망스러워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무슨 괜찮다는 소리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엄마, 나 이제 싸울 거야. 제대로 싸워볼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밝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 논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6년 전 밤낮 없이 연구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옥자 시어머니 준호.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논문을 손에 넣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사업이 완전히 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임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시텔 복도 끝 공용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쳐 보이는 눈동자.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지은아, 전화 왔어. 관리사무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곳으로 전화를 걸까요?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박민수입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시죠? IT 전문가입니다. 지은 씨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같은 연구실에 있었던 민수 선배님, 기억이 났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였던 박민수, 졸업 후 IT 컨설팅 회사를 차린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님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교수님께 들었어요. 지은 씨가 공경에 처했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시려는 걸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민수 선배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민수 선배가 노트북을 꺼내서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해킹한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예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자금 사용 내역이 이상해요. 선배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50억의 투자금 중에서 30억이 컨설팅비로 지출됐네요. 컨설팅비요? 네. 그런데 이 컨설팅 회사가 바로 옥자 여사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준호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이사가 모르게는 이런 큰 금액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민수 선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화면에는 여러 회사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옥자 여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총 12개나 됩니다. 12개요? 네. 모두 준호 씨 회사와 거래를 해왔어요. 컨설팅비, 용역비, 임대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총액이 선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80억 원 정도 되네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논문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까지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준호가 사기죄로 고발당한 것도 옥자 여사의 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들이 진실을 알기 전에 준호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지은 씨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거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저는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민수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옥자 여사가 모든 증거를 지은 씨 쪽으로 조작해 놨거든요. 어떤 증거요? 선배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명의의 통장 내역이에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통장 제가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은 씨 주민번호로 개설된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선배가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어 있네요. 출처는 준호 씨 개인 계좌고요. 이상해요. 저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이군요. 맞아요. 옥자 여사가 지은 씨 모르게 통장을 만들고 거래 내역까지 조작한 거예요. 민수 선배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지은 씨, 이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카페 안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역공을 해야 해요. 역공이요? 네. 옥자 여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민수 선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옥자 여사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요? 20년 전에 다른 사람이 연구 성과를 도용해서 특허를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옥자 여사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사업화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선배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자료가 공개되면 옥자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봉투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 선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 아버지셨거든요. 네, 제 아버지도 연구자셨어요. 옥자 여사에게 연구 성과를 빼앗기고
명예까지 잃으셨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옥자 여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선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함께해요. 옥자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1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기 차 좀 보세요. 민수 선배가 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 씨,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요. 감시요? 옥자 여사가 지은 씨 동향을 파악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따로 헤어져요. 이 자료들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민수 선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 씨, 앞으로 며칠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카페를 나와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 번 환승을 하며 따돌린 후에야 겨우 고시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민수 선배가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옥자 시어머니가 저질렀던 영구 도용 사건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박민수 선배의 아버지였던 박진수 박사, 당시 신소재 연구의 권위자였던 분이 옥자 시어머니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진수 박사가 쓴 유서까지 있었습니다. 내 연구 성과가 도둑맞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2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옥자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아들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녀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지은아, 옥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수 그 자식과 만났지? 역시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식이 이상한 자료 같은 거 줬냐?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똑똑한 아이니까 충고해 주는 거야. 괜한 짓 하지 마라. 괜한 짓이요? 그래.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없어. 조용히 감옥에나 가 있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위협한다는 것은 제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옥자 시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를. 다음 날 새벽 5시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체포영장이 나온 것일까요?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자 시어머니가 더 빠르게 술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조사받으면서 해명하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감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수 선배가 준 봉투가 침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가져갈 수 있나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경찰 손에 들어가면 옥자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6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김지은 씨, 이 통장 알고 계시죠? 형사가 보여준 통장 사본은 어제 민수 선배가 보여준 그 가짜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뭡니까?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형사가 비웃었습니다. 남편과 공모해서 투자자들 돈을 빼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지은 씨, 상황이 좋지 않네요. 면회실에서 김 변호사와 대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옥자 여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증거요? 네. 지은 씨가 준호 씨에게 보낸 이메일들이에요. 화면에 보인 이메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전에 돈부터 빼놓자. 내 논문으로 사업했으니 수익도 나누는 게 당연하지? 제가 보낸 적이 없는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에요. 저는 이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은 씨, 이메일 계정에서 발송된 게 맞아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집행유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감옥에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옥자 시어머니였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나가 계시죠?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때, 기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괜한 짓을 하려고 해서 미리 막은 거지.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이 모든 게 끝나. 뭔데요? 자백서야. 내가 준호와 공모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내용. 그런 거짓 자백서에 사인할 수 없어요. 그럼 10년은 감옥에서 썩어라. 시어머니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 그리고 말인데.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친정어머니 말이야. 요즘 당뇨가 심하다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당뇨 환자가 갑자기 인슐린 과다 투여받으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씀을. 의료사고로 보이게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워.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계속 저항하면 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나를 얕봤구나, 지은아.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프로라는 걸 잊었나? 시어머니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인할 거야, 말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위험에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20년 전 박진수 박사의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안 해요. 뭐라고? 사인 안 해요. 설령 10년을 감옥에서 보내더라도 거짓 자백서에는 사인 안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제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면회실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그때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은 씨, 면회 신청 들어왔어요. 누구요? 박민수라고 하는데요. 민수 선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면회실에서 민수 선배를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옥자 여사가 지은 씨 고시텔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자료들을 가져갔을 거예요. 가슴이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민수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복사해뒀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년 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당시 옥자 여사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에요. 아직 살아있고 증언할 의사도 있어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옥자 여사가 알면 그 증인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 선배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에서 지은 씨 영장실질 심사가 있죠? 네.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증거를 가져올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11월의 차가운 하늘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옥자 시어머니가 준비한 진짜 함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영장실질 심사 당일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수 선배가 약속한 증거와 증인. 그것만이 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옥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도 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죄책감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 뒤에서 민수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증거 가져왔어요. 김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목격자 진술서와 옥자 여사의 계좌 추적 결과예요. 잠깐의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엄숙한 인상의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먼저 의견 진술하세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남편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명확합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려는 순간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서류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지 않은 증거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김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제출하려는 서류 중 일부가 해킹을 통해 얻어진 자료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선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킹이라뇨? 이는 공개된 자료를 박민수 씨, 갑자기 검사가 민수 선배를 지목했습니다. 박민수 씨도 불법 해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옥자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그때 방청석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20년 전 박진수 박사와 함께 연구했던 최영수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검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절차에 맞지. 잠깐.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이 스스로 나섰는데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20년 전 옥자라는 여자가 박진수 박사의 연구를 모두 훔쳐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는 박진수 박사에게 투자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 자료를 훔칠 목적이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수 박사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옥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치매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옥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자 씨의 전 비서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옥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이 그년의 논문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교수한테 가서 엄마라고 속였지 뭐야. 그리고 준호한테 미리 줘서 연구하게 했고 완벽한 계획이었어.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전 비서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가 직접 녹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거 인멸용으로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일어선 것입니다. 재판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논문을 훔쳐서 사업했습니다. 옥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죄는 저와 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옥자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김지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즉시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20년 만에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석방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민수 선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며느리 논문 도용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시어머니는 구속됐고 준호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옥자 시어머니가 빼돌린 80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빼돌려진 것 같아요.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준호 씨 회사에 남은 자산이 거의 없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논문으로 진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리고 싶고요. 민수 선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전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옷차림도 엉성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뭘 원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야. 처음엔 정말 내 논문인 줄 몰랐어. 그건 알고 있어. 그럼 이해해 줄 수 있어? 이해는 해. 하지만 용서는 못해.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안 돼. 단호하게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너도 내 길을 가. 준호를 남겨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수 선배가 따라 나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제 논문으로 회사를 차릴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를? 혼자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란 민수 선배와 법정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5명이 모여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요? 트루스 테크는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기술회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논문 도용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그 사건의 피해자시죠?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투자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민수 선배가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과를 보여야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지은 씨이신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재용입니다. 벤처 투자회사 대표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투자 관련해서? 네. 트루스테크에 관심이 있어서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이재용 대표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스마트팜 기술 정말 대단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농업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10억 원을 제안드립니다. 10억 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으시겠죠?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성공하시면 투자자들에게 먼저 보상해달라는. 투자자들이요? 네. 준호 씨 회사에 투자했던 분들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준호 회사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이재용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해야 옥자 씨 같은 사람들이 반성하게 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루스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 기술보다 30% 효율적이었습니다. 농업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여러 농가에서 도입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은 씨 축하합니다. 민수 선배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트루스테크 100억 매출 달성. 작은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회사의 투자자들을 찾아가서 손실의 50%를 보상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주시다니. 투자자 중 한 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도소에 있는 옥자 시어머니를 면회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1년 8개월 만에 옥자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교도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냐?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 네. 고마웠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강하다고? 겨우 회사 하나 차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트루스테크 농업기술 분야 1위 기업으로 성장, 해외 진출 본격화, 동남아시아 5개국 계약 체결, 김지은 대표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 수상. 시어머니가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진짜 실력이에요. 어머니가 훔쳐간 아이디어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가능해. 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박진수 박사님께 했던 것처럼 저를 얕봤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훔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진짜 능력까지는 훔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다른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준호 회사 투자자들에게 보상해드린 증빙 서류예요. 보상? 네. 손실액의 70%를 제가 변상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50억 원. 내가 어떻게 이런 돈을, 제가 번 돈으로요. 정정당당하게.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진짜 복수는 성공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박진수 박사 일도, 너한테 한 일도 모두 내가 잘못했어. 이상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이 순간에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훔치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정작 자신의 진짜 능력은 잃어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더욱 울었습니다. 지은아,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출소하시면 박진수 박사님 묘소에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다신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반드시 약속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우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교도소를 나서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입구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어머니 면회 왔어. 서로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신문에서 봤어. 내 회사 얘기. 준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너한테 있던 능력이었어.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이제 알았어? 응. 뒤늦었지만 준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결혼 반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상자를 열어보니 우리가 함께 골랐던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왜죠? 의미 있는 물건이잖아. 비록 끝났지만 우리도 한때는 진심이었으니까. 반지를 받으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추억이었습니다. 잘 살아, 준호. 너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큰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미국 농업 대기업에서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대요. 라이센스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계약금만 100억 원이에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하늘이 어느새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걸,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국 농업 대기업과의 계약 소식이 알려진 후 트루스테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 일본에서도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럽 농업기술 박람회에서도 초청 요청이 왔고요. 사무실이 연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옥자 시어머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수 선배, 잠깐 얘기해요. 사무실 옆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계약 제안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해서. 민수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가 조심스러운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배가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우리 기술이 특허 현황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총 47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모두 지은 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했었나요? 지은 씨의 원래 논문을 바탕으로 확장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 기술을 따라할 수 없어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계약 진행해도 괜찮겠네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미국 현지에 기술센터를 설립해야 해요. 지은 씨가 직접 가서 지휘해야 하고요. 미국,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도 소중했지만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제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배님, 미국에 가겠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한국 사업도 중요하니까 선배님이 총괄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한 달 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린 저는 새로운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농업기술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김지은 대표님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마크 존슨이라는 현지 매니저였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식 접근법으로는 안 됩니다. 차 안에서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농장주들은 결과만 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해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마련된 기술센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10배는 되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원들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어떻게요? 대부분 미국 명문대 출신이고 아시아 여성 CEO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첫 직원 미팅에서 그 편견을 직접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김 대표님,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던 프로젝트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말입니다. 그 직원이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그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버전과
미국 버전의 차이가 수식을 보는 순간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잠깐요. 화이트보드로 가서 수식의 일부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40%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김 대표님 축하합니다. 마크가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농장에서 우리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계약 규모가 50억 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MIT요? 네. 농업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이에요. MIT 강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500명의 세계적 석학들 앞에서 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팜 테크놀로지 From Stolen Idea to Global Innovation. 제목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개했죠. 저는 한때 제 아이디어를 도둑맞았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크레더벌, 어메이징 스토리, 여러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 대학에서 연구해 보시겠어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스탠포드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MIT는 어떠세요? 한순간에 여러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사업가로 남고 싶어요. 강연 후 리셉션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재단 이사장이죠. 데이비스 재단, 미국 최대의 농업 연구 재단이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박사님을 후원하고 싶어요. 후원이요? 네. 전 세계 농업 기술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세요. 수잔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해 보세요. 흥미로우실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농업 혁신 프로젝트, 총 예산 1,000억 원. 프로젝트 리더 김지은. 이건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어떠세요? 수잔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완성됐지만 진짜 꿈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것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데이비스 재단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저희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했고,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지은, 정말 자랑스러워. 화상회의를 통해 민수 선배가 축하했습니다. 유엔에서 인류 기여상을 받다니 선배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으로 이룬 거지.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가족 중심의 미국 명절 때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지은아, 언제 한국에 와? 어머니가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곧 갈게요, 엄마. 내가 너무 자랑스럽긴 한데 가끔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 씨,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마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옥자 여사가 출소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이요? 암이래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가슴이 착잡해졌습니다. 원망스럽긴 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연락한 거예요? 네. 지은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도 있고 시어머니와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루스테크는 국내 최대 농업기술 회사로 성장했고 제 이름을 딴 연구소도 생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공항에서 어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 품에서 그동안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옥자 시어머니는 암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고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내가 너를 너무 얕봤어. 내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지.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감옥에서도 병원에서도 내 소식을 계속 봤어. 신문 스크랩에는 제 성공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UN 인류 기여상 수상, MIT 명예 박사 학위 수여, 전 세계 기아 퇴치에 기여한 한국 여성. 이 모든 게 진짜 내 실력이었구나.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훔친 건 겉껍질에 불과했어. 진짜 보물은 내 머릿속에 있었지. 어머니, 그런 말씀. 지은아, 용서해줘. 진심으로 용서해달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정작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너는 왜 미안해?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왜 미안해? 가족이었잖아요. 비록 짧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준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박진수 박사님 묘소에 같이 가줄래? 그 주말 세 사람이 함께 박진수 박사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 박사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의 딸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셨어요. 민수 선배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묘소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룬 성공이 진짜 복수였구나. 어머니, 남을 해치는 게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는 게 진짜 복수였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 우리 가족이요? 그래. 내가 보여준 용서와 성공이 준호도 나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도 고마워. 뭐가? 내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나도 진짜 일의 의미를 깨달았어. 준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회적 기업 새싹 대표 김준호. 사회적 기업? 응. 농촌 일손 돕기. 봉사단체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 한 달 후 옥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지낸 동료들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과거에 피해를 입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옥자 씨가 마지막엔 정말 반성하며 지냈어요. 한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늘 조언해 주셨거든요. 장례식을 마치고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뭐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봐줘서.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용서해준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히 가실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이야. 지은아. 준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뭐가요? 내가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배신과 절망에서 시작해서 성공과 용서로 끝난 여정.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데이비스 재단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지은, 축하해요. 수잔 데이비스 이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뭘 축하하시는 거예요?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당신을 글로벌 농업혁신 대사로 임명하기로 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전 세계 농업기술 발전을 총괄하는 역할이에요. 수잔이 공식 서류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본부는 로마에 있지만 전 세계를 다니시게 될 거예요. 그럼 미국 프로젝트는 당연히 계속하시면서요. 이제 진짜 글로벌 무대예요.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 전 피로 연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 꿈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선배였습니다. 지은 씨, 들었어요. UN 대사 임명. 선배님이 어떻게?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이 난리예요. 실제로 한국 언론에서는 국가의 자랑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반응은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연구소 하나 더 지을게요. 연구소? 네. 희망농업연구소요. 어려운 농가들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요.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네. 6개월 후 로마 유엔 본부에서 첫 글로벌 농업혁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80개국 대표들이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2030 기아 제로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회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80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총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지은 대사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보다는 성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로마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제 충분히 배웠어요. 한국에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연구자였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거예요. 1년 후 한국의 김지은 농업혁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도용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도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 선배, 어머니, 그리고 뜻밖에도 준호도 왔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준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루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준호의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너의 사회적 기업은 어때? 잘 되고 있어. 벌써 200명의 농가를 도왔어. 잘했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농업공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소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술이죠? 수직 농장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도시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고요. 젊은 연구자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3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영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새로운 이야기요? 그래. 내가 도울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성공하는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그 길 위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맑고 푸른빛이었습니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11월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성공이고 진정한 성공은 나눔이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젊은 연구자들을 도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높은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